따스하고 편안한 진지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경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성호 의원입니다. 예컨대 일전의 문답을 통해 이어졌듯 한반도의 심장 서울에서의 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서울시의 대표 주제 약자와의 동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적인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설파합니다. 실제로 페루에는 마추픽추, 중국에는 만리장성, 인도에는 타지마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트립 어드바이저는 일전에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각광을 받는 요인에는 여러 근거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통카드를 활용한 쉬운 정산과 모든 노선은 물론 대중교통까지도 환승 제공하는 가능한 부분, 그리고 제공되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 열차 행선 안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의 설치로 외국인의 반응은 좋다 못해 뜨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서울 지하철, 지금도 훌륭하고 또 더욱 발전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교통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2008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고 박원순 시장 들어서 여러 이유로 약 10년이 넘게 지연되며 서울시내 교통사각지대는 더욱 부각되었지만 201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새로운 노선까지 추가되며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시작해 본 의원이 거주하는 서대문구를 거쳐 양천구 목동역까지 서울 강북지역과 강서 일부 지역을 횡단하는 경전철인 강북횡단선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의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북횡단선, 참으로 아름답고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본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말이 시가 되었을까요? 바로 지난주인 6월 5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강북횡단선은 비용 대비 수요가 적게 예측되며 정말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멀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저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강북횡단선을 확실하게 재추진하기 위한 보완점과 지향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도시교통실장 윤중정입니다. 네, 도시교통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이게 참 복잡한 심정일 거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지난 5일 이제 기재부 김윤상 2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면목선의 경우에는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순조로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축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결과는 약 2달 후 KDI에서 이제 공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더욱 깊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빠른 검토를 한번 피드백을 해보자면 실장님께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이 먼저 들고요. 저희들이 21년에 예비타당성 최초 신청한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편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정책적 평가에는 시장님 동영상 또 정부 시장이 직접 가서 설득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KDI에서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보셨을 때 그 기재부랑 KDI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시선, 그 경제성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수요가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제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게 만약 그게 기재부와 KDI의 실제 정론일지 아니면 2019년 그 개정된 개선안에 의거한 근거인지 혹시 간략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그 2019년에 개정되기 전에
물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균형 발전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서울 시내의 지하철의 균형 발전 측면은 서울 시내에서 강북과 강남 간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분명히 강북에서 우위 점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KDI가 바라보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정책성 평가 항목은 서울과 다른 시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의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이 다른 시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더 예를 들어서 뭐 경남이나 경북 같은 그쪽 지역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안이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서울을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했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불합리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 이 강북횡단선이 동북권역과 서북권역을 연결하는 그런 대동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남을 가로지는 다른 노선과 비교해서 볼 때는 충분히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월한 노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 내에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노선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보도된 내용 중 몇 시선으로는 강북 횡단선이 이제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 대비 수요가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되었다는 해석도 존재하는데요. 근데 특히 강북 횡단선의 경우에는 107번부터 110번 역사가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 이제 교통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에 대해서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지금 107번 정거장이라고 말하는 정릉에서부터 4개 구간을 지나가면은 홍제역이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산 자락을 관통하는 노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강북 횡단선이 좀 힘들었던 이유가 꼭 그쪽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지역만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강북 지역을 동해서 서로 관통을 하다 보니까 주거 밀집 지역을 그렇게 많이 강남 지역이나 다른 면목선에 비해서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는 길고, 길이를 길다는 얘기는 비용이나 이런 사업비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수요는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의 시선으로는 강북 횡단선 자체가 약간은 도심 그가 거주지랑 거주지가 이제 서로 연결해 있는 게 아니고 뭐랄까요, 거주지가 아닌 곳을 많이 지나가서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 동에서 서로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약 25km 정도 되는 그런 길게 뻗쳐 있는 그런 노선인데요. 크게 보면 세 권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부터 홍제까지 가는 서북 권역, 서쪽 권역하고 왕십리에서부터 왕십리에서 정릉까지 이어지는 그 동쪽 권역, 그다음에 북한산 권역, 그래서 세 가지 권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서북 권역에서 동북 권역까지 가는 그런 수요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런 노선이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비교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드는데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북한산을 관통해서 서로에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패턴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희들은 이 노선을 기획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동서의 문화적인 교류 내지는 뭐 생활 패턴의 교류를 생각을 했던 건데, 여전히 경제성의 논리로 본다면은 그 세 가지의 세 군데의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융합시키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렇게 KDI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하나 첨언해드리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악 지형에 있는 그 역사 있지 않습니까? 107번부터 110번. 그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를 봤을 때 등산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도전하려는 취지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북 횡단선이 단순히 그냥 시민들의 교통의 발도 되겠지만은 북한 산자락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관광 산업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많이 고려하셔서 재검토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노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광 수요랄지 아니면 동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여러 가지 교류의 수준이랄지를 다 보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경제성 논리가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정책 의지를 판단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점수를 갖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운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뭐 정책적인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떨어질 것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확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게 뭐 관광 혹은 뭐 쇼핑 혹은 뭐 또 다른 컨텐츠가 더 있을수록 제가 봤을 때 수요는 좀 더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실장님께서도 많이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강북 횡단선에 대해서 균형 발전에 꼭 필요한 노선이다. 그러니까 노선 조정 및 사업성 제고 등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제 낙방하게 되는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인데요. 이 차후에 혹시 보완에 대해서는 어떤 지향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예타 지침에 따르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아름다운 그 노선을 그대로 다시 재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떨어진 노선을 다시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대안 노선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철도 10개년계 변경 계획안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노선 착수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조금 착수돼서 이번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그러니까 명목선에 비해서 강북 횡단선이 해결이 될 수, 그러니까 강북 횡단선 또는 이제 뭐 다시 이제 내신다면 다른 회선으로 불리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그 노선 구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같이 적용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제 해석을 하실 때 명목선의 가장 큰 통과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강북 횡단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강북 횡단선은 약 25km 정도 되고요. 면목선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9km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면목선은 1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총 사업비가. 강북 횡단선은 2조가 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이 나서 수익이 좀 편익적인 측면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편익은 오히려 면목선 쪽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목선이라는 그 라인이 사실 동북 권역에서 시작해서 요소를 다 연결하고 환승 수요가 굉장히 많고 주거 밀집 지역을 다 관통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치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KDI가 바라볼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창출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이면 비용면 수익면에서 면목선이 좀 더 나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제 노선 길이 자체도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좀 더 만약에 가점이 된다고 해도 많이 좀 상쇄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강점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쪽 서울시 동부의 요소 그리고 특히 주거 밀집 지역을 확실하게 이제 지나가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접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서부선의 경우를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그 서부선의 경우에는 이제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서 차륜을 고무 차륜으로 바꾼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고무 차륜에서 철제 차륜으로 바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약간 조금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고무 차륜과 철제 차륜의 고무 차륜의 비용이 훨씬 쌉니다. 훨씬 싼데 문제는 뭐냐면 하중을 견디는 힘이 철제 차륜이 훨씬 셉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열차 한 편성에 보통은 2개 내지 경전철은 2개 내지 3개 칸이 붙는데 고무 차륜으로 하면은 3개 칸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철제 차륜으로 하면 2개 칸만 붙여도 되고요. 근데 2개 칸만 붙이면 약 실제 타는 사람이 3개 칸을 타는 철제 차륜보다 고무 차륜보다 더 많이 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철제 차륜의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사람은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비용 면에서는 철제 차륜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확실한 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고무 차륜을 제안했다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자는 차원에서 철제로 좀 바꿨던 거고요. 수송력은 오히려 또 증대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한번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특히 많이 돌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해보고자 한번 질문드렸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편익을 늘리기 위한 그 인접한 역사의 조정도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다 보면요. 그래서 또 연속되는 회전 구간, 그 마포구 구간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연속되는 회전 구간에 대한 보완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GTX E라인이 국토부를 통해서 대략적인 노선이 좀 발표가 됐고요. 네. 그 대략적인 노선은 아까 보여주신 그 강북 횡단선하고 유사한 걸로 유사한 게 됩니다. 다만 이제 GTX는 역사 간의 거리가 좀 길어서 그 촘촘함을 메꿀 수 있는 거는 강북 횡단선에 실핏줄 같은 경전철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강북 횡단선 낙방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헤아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강북 횡단선과 같이 그 오랜 서울 시민의 수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편익 도출값을 구하는 수식에 있어서 수도권이 경제성 항목에 큰 비중을 둔 2019년 기획정부부 계산이지 화근이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아쉽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이 계속해서 다뤘듯 서울연구원도 발표한 바 있는 수도권의 역차별로 다가오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도출값에 대해서 수식을 지형 균형 발전 지수로 넣어야 한다는 새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입니다. 네, 이번 강북횡단선 낙방으로 해서 참 참담하신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게 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3월 29일이었죠. 네. 저희 그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위한 수도권 균형 발전 지수 개발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고서를 통해 보니까 이제 연구원 그 상노작된 지표 부문으로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 지표 외에 서울연구원의 2019년 지표,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2021년 지표가 함께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으로는 수도권 총 66개 시군구를 상, 중상, 중하, 하위라는 4그룹 순위로 매긴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중구, 종로, 강남구 등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지수가 높고, 그리고 동북권은 하위에 머무는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건 모두 과거의 얘기니까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은 수도권에 없던 지역균형 가중치를 설정하고 경제성 항목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낙후도는 가점 혹은 감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견이고요. 지역발전 균형 부분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 수도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판단을 해보니까 보통 BC가 0.8이 넘으면 그게 기준점인데요. BC가 0.8 이하 중에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탈락률이 그러니까 되는율이 2% 정도. 통과율이. 근데 이제 비수도권인 경우는 0.8 이하인데도 한 20% 이상이 통과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 항목이 빠짐으로 인해서 수도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하에 영역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2019년도에 바뀐 것들이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을 없애버리고 수도권에는 경제성을 70%까지, 그다음에 정책권을 30%까지 낮춰서 굉장히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되면서 많이 좀 예타가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2월 18일이었습니다. 이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이제 예타 제도 개선안을 마련을 위해서 막바지 작업이 있고, 이제 본의원과의 지난 임시회 당시 문답에서도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셨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용역 이후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 특히 이제 KDI 직접 예타를 해보신 분들을 모여서 현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재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요출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경제성하고 정책성, 그다음에 이제 지역균형
항목에서 지역균형 항목을 새롭게 옛날처럼 살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 대신 지역균형 항목을 정책성 항목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경제성이 70, 정책성이 30%에서 7대 3을 경제성을 줄이고 50%까지 줄이고 정책성을 50%까지 그래서 50대 50으로 하고 그리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다가 균형 발전 항목을 추가해서 특히 이제 서울연구원이나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는 가감점이었는데 감점을 하게 되면 지금 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 이외에는 다 중상위가 됩니다. 그래서 감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3개 구청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점으로만 하자. 그래서 일단 정책 항목을 변경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BC 분석을 할 때 경제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이제 용역의 핵심이 그럼 경제성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편익을 개선을 하고 또 없던 편익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면복선이나 이런 기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최소한 5%에서 7%, 8%까지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을 좀 낮추더라도 경제성 부분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 점수가 약간 이제 계속 거론이 이제 문제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성에다가 그걸 녹여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 수도권이라고 이제 2019년 수도권이라고 뭉탱이로 이제 다 묶였지 않습니까?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연구원이 지난 연구에 발표됐던 연구에 인천연구원하고 경기연구원이 같이 한 것처럼 우리 균형발전본부도 서울시만으로 이게 약간은 작업하는 것보다도 인천시 혹은 경기도에서 몇몇 비슷한 기구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협력 지금 체계는 구축이 돼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안을 마련했고요. 이제 향후에 6월이나 7월쯤에 기재부 건의하기 전에 경기와 인천이랑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서로 동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책성 항목을 해서 감점 없이 가점으로 한다는 그 개선에 대해서는 경기도 쪽에서도 동의하는 바인가요? 아직까지 협의는 한 사항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진들과 이렇게 감점을 하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하위가 네. 3개 구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랑 또 이제 인천이랑 약간 좀 상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기도랑 인천이랑 약간 좀 스탠스가 좀 틀리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아니라 가점으로 한다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협력 관계를 꼭 구축해야 된다.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은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결국에 관광 수요를 봤을 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특히 그리고 지난 보도를 통해서 밝히셨듯이 자체 개발 중인 이제 개선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서울 지역 도시철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값이 상승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거죠? 지금도? 네, 뭐 지금 일단 일부 예타가 발표됐기 때문에 예. 편익을 추가로 했을 때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경제성 부분이 증가되는 걸로 연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도시교통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계산이 나왔을 때도 그게 만약에 접목될 수 있는지 네, 이 충분히 부분도 네. 뭐 교통실장님 말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효과를 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편익 항목을 추가한다면 기존의 경제성보다는 좀 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은 더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개선안을 꼭 도출해 주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강북 횡단선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다시 그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서울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님 우선 면목선 통과된 점에는 깊이 감축드리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진행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북 횡단선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물론 참담한 심정이시겠지만
지켜보고 계신 시민들 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게나마 한번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선거한 게 강북 횡단선도 기대가 좀 컸는데 그 노선을 지나가는 곳에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참 안타깝고요. 지금 의원님 관심 갖고 이렇게 질의해 주시는 거 지켜보면서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서 어떻게든 뭐 전체를 다 이제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준비하는 건 어려워졌으니까요. 그중에 일부 구간이라도 경제성과 정책성, 방금 전에 대화 나누신 대로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오전에 있었던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님 네, 그 질의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기재부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균형발전본부장님과 나눴던 것처럼 타 도시, 특히 인천과 경기도만큼은 꼭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 주십사 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임시 지원 질의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GTX 2노선이 유사하긴 하나 광역철도인 특성상 경전철의 촘촘함을 따라올 수 없다. 그 오히려 더 메꾸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북횡단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될 운명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그 지역에 대한 교통 그 약자 해소를 위한 취지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실망감과 어떻게 보면 또 분노감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헤아려 주셔서 꼭 이번에는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주십사 간곡히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모 단체 활동가 김 씨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가 사실이 아니다며 조작된 것임을 폭로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오가는 사이 실제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더욱더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제도 본회의장 앞에서 반대한다 반대한다 투쟁 이러면서 불필요한 시위를 전개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스러운 감정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안타깝게 연희동에서 운명을 달리한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하며 장애인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서울시와의 문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질의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복지정책실장 정성훈입니다. 네, 지난번 질의에서 있었던 사안을 가지고 이제 주간보호센터의 보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근데 좀 더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중증장애인 마스터 플랜 2기 계획이 지금 아직은 이제 완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월 달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향점과 중점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는 부모단체나 전문가들 모시고 소통을 하면서 2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2기 계획에는 생애 주기별 건강 지원 강화라든지 일상생활과 돌봄 지원 확대, 사회 참여 지원이라는 목표하에 장애인들의 돌봄 시설과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생활 지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상 장애인을 포함해서 이제 뇌병원 중증 장애인들의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느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와상 장애인의 경우는 24시간 사실상 누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 측만이라든지 근육 질환, 욕창 등과 같은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2기 기본 계획에는 와상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생애 주기와 환경에 맞춤형 자세 유지 기구를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첨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와상 장애인 혹은 뇌병원 중증 장애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가장 1순위로 걱정하는 것이
내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혹은 보호자가 그 장애인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돌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노후돼서 그 장애인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 만약에 성인이니까 어째 장애인도 결국에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무거운 상태에서 나는 늙어가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람을 누가 계속해서 돌볼 것이냐에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 있거나 혹은 한자세로만 있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것도 물론 너무 감사드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그분들이 살아생전 계실 때는 그래도 돌봄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모나 보호자가 만약에 세상을 뜨게 됐다, 그 기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감정적으로 좀 격해져서 예. 좀 있지만은, 그래서 부모 노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당 장애인의 부모 노후, 그리고 보호자가 사별했거나 유사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확실하게 인간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중점이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부모님들 사후에 장애인 자녀들이 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나 인프라를 잘 갖춰주면 부모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기 계획에 그런 내용을 많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특히 이제 와상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침대형 휠체어가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전용 휠체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리프트 같은 맞습니다.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상 장애인들한테 특화된 시설이라든지 돌봄 인력 확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약간 정치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설을 되게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좀 원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힘든 사람에게 마땅한 보호와 돌봄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와상장애인의 부모 또는 이제 보호자이신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실 때 보면, 본인들이 그 장애인보다 꼭 하루 뒤에 세상을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를 떠났을 때 과연 내 자신과 혹은 이 장애인분이 나 없이도 인간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진정한 탈시설이고 진정한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밖에 있는 자립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아닌 반대로 얘기했군요. 죄송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자립을 꼭 마스터 플랜에 이제 막바지 작업이시겠지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해야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모 단체와 같이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보다 아무래도 부모 단체들이 그런 어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될 텐데요. 그 사이에 여러 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혼용 때문에 잘못된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그 용어를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데인스티셔널리제이션. 저도 굉장히 발음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용어더라고요. 탈시설화라는 용어라고 해서 이제 공간적 의미의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만 좀 한정해서 많이 조금 정책이나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현행 중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도 그 명목으로 써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엔에서 말하는 일반 논평 5호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계속 이렇게 근거로 잡는데, 이게 과연 핵심 단어로서 이게 옳은 지향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안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설명을 한번 받았는데요. 천주교 청주교구의 가톨릭 사회 복지연구소장인 김이삭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제언을 좀 드리자면요.
데인스티튜셔널레이제이션의 올바른 해석은 일반 논평 5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의 포용이지 절대 물리적인 시설 밖으로 무조건적으로 자립하는 게 진정한 자립은 아니다 라는 걸 말했습니다. 즉 와상장애인이나 뇌병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설 안에서 숙련된 그리고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자립이고 독립이라는 거죠. 부모나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아픔과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생활 형태와 주거 형태로 인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되는 걸로 이제 보였습니다. 즉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고착하고 획일화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전달이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2기 지금 세우시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 있으시겠지만 막바지에 만에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에서 꼭 강조드리면서 부탁드리고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본 의원은 이제 탈시설이라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고 이것이 진정한 탈시설과 그리고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지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탈시설한 개념 자체가 너무 이념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립 지원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새겨서 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플랜 2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시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지난번에는 실제로 이제 뇌병변 주간보호센터도 이제 다녀오시고 지난 문답에서 많이 가슴 아파하심을 공감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획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실장님께서도 꼭 한번 우리 그 뇌병변 중증 장애인 부모들이 진정으로 우리 장애인이 그 해당 장애인이 우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탈시설이 아니라 진짜로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그런 탈시설로 자립 지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해 주시는 거 정말 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방금 전에 언급하신 그 디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한 그런 그 해석을 가지고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가야 될 길인 양 대사회 선전전이랄까요? 그런 것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사실 그동안 많이 인식이 왜곡이 됐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매우 극렬한 형태의 시위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본질이 알려지기를 상당히 바랬었는데 이렇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또 그 부모님 단체와 소통을 하시면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천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물론 그 단체가 그러니까 그 장애인 단체가 주장하는 게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일리는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자립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죠. 장애인들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보다는 경증에 가까울수록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보편화하고 일반화해서 극단적으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원하는 길이다. 이런 선전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한 마음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굉장히 시민들께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